교재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은 교재 6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교재 66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취득세를 뭐라고 공부하셨냐면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라고 조금 전에 이제 보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들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낯선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나라 조세는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는 포괄주의 과세가 아니고 열거주의 과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만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이걸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열거되고 있는 것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데, 참 다행스러운 거,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종류를 원칙적으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잘 안 물어봅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자, 왜 잘 안 물어보는지는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교재 66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현행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력 발휘해 보십시오.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것들 중 중개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으로 열거되고 있는 것 중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중에서 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밖에 없네. 부동산만 중개 대상 아닙니까? 거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등등등 야들은 중개 대상 아니지. 자, 그래서 세법에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야들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차량, 기계장비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도 중개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 대상 종류 관련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1%입니다. 왜? 중개 대상은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들은 볼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왜? 결정적인 이유. 왜? 어차피 다 기억 못 하니까. 어차피 다 기억 못 하지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교재가 많이 얇다, 그죠? 근데도 이거 죄송한데 다 기억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6과목 하고 계시지요. 저는 이거 한 과목 하거든요. 저도 이거 다 기억 못 해요.
근데 6과목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시려고요? 어차피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이상을 확실히 보시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그게 낫습니까? 그래서 버리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뭐 동영상 모셈 강의 보니까 이거 막 다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취득세, 가세대상 토지는 우회되고 차량은 우회되고 선박은 어떻게 되고 수험생들 죽이는 겁니다. 그거. 어차피 다 기억 못 하는데 이걸 뭐하러 설명,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읽어만 보시면 되지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출제 가능성이 미미하니까. 야들이 중개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가세 대상인 건 읽어만 보시면 되지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기억 못 할 거니까. 대신에 가세 대상이 아닌 것은 살짝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세 대상인 건 몰라도 되는데 아닌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그 교재 66페이지 그 취득 그 박스 취득세 가세 대상 물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살표에가 적으십시오. 자, 적으십시오.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야들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가세 대상 아니라는 거. 요거 일부러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서 야들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세상을 공부하고 취득세 가세상을 공부하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상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야들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지 취득세 가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야들은 수억, 수십억을 주고 취득하라도 야들은 취득세 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억, 수십억을 주고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억을 주고 샀다. 취득세 나옵니까? 피 5억씩이나 줬으니까 취득세 나온다고요? 안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수억, 수십억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해도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대금 완납하고 분양권이 아파트로, 주택으로 전환되면 취득세 부과됩니다. 왜? 부동산은 취득세 가세 대상 아닙니까? 자, 취득세 가세 대상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가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읽어만 보시면 되지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세부 이야기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없고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가세 대상인 걸 가세 대상이냐고 물어볼 가능성은 99% 없고 가세 대상이 아닌 걸 가세할 수 있냐고 물어볼 가능성은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69페이지.
자, 교재 69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우리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요거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자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교재 69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원칙적 납세 의무자 자 1번입니다. 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로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리하면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자, 이걸 실질과세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실질과세 계속 나오지요. 그 실질과세가요. 세법 수업 들으시면 하루에 최소 5번 이상을 실질과세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실질과세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 베이스로 딱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취득세는 실질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면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럼 결론 이야기예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게 맞다면 취득 사실을 등기 안 해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실질과세 하니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실질과세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구체적 사례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교재 69페이지 거기 박스 보충 대의등기. 교재 69페이지 거기 박스 보충. 자, 대의등기 읽어볼게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조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자, 일단 대의등기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지금부터 저하고 원활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아직 공시법 시간에 대의등기가 아직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자, 갑이 친구 을에게 자, 담보도 없이, 그러니까 물적 담보는 없고 그 정서적 담보, 우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 3천만 원을 집사람 몰래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갚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쩌랍니까? 집사람 몰래 빌려줬는데 집사람이 알면 이번 설에 혼자 고향 가야 됩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빨리 집사람 알기 전에 최소 권리 확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 집사람 알기 전에 담보라도 하나 잡아놔야 나중에 들켰을 때 집사람한테 한 소리 할 거잖아요. 담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뭡니까? 갑이 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의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 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게 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을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거기다가 뭐 압류를 하든지 뭐 가압류를 하든지 뭐 가등기를 받든지 어째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의 명의로 돼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내 친구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판사가 뭡니까?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갑이 우리가 법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채권자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걸 뭡니까? 채권자 대의등기라 그래요. 이런 어떤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민법 시간에 우리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최성호 선생님이 또 강의를 잘 하시니까 하여튼 이 법률적 이야기, 등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민법 공시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고 오늘은 채권자 대의등기가 뭔지만 잡으십시오. 이거예요.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채권자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게 뭡니까? 채권자 대의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 대의등기에 의하여 자,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자, 지금부터 이제 세법 실력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주 전에 배운 이야기. 우리가 2010년까지는 취득 사실과 등기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 면허세를 따로따로 부과했지만 2011년부터는 우리가 소유권 등기 시 등록 면허세를 취득세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를 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취득한 자산들은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의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유권 등기를 대신하여 신청한 채권자 갑입니까? 채무자 을입니까? 자, 이걸 애우시면 힘들어져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군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채권자 갑입니까? 채무자 을입니까?
채무자 의리지.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소유권 등기를 대신 신청했을 뿐이고,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 등기 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례를 던져놔 놓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답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례별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로 구분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답하시면 12월 초에 아침 8시에 합격 문자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채무자인지를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외우신 분들은 합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인자 시작하셨기 때문에 대의 등기가 뭔지 모를 수도 있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직은 구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중개사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그게 언제입니까? 6월 달에. 우리 6월 달까지 이론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론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별 납세 의무자는 일부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 구분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 69페이지 거기 의제 납세 의무자. 자, 교재 69페이지 의제 납세 의무자. 자, 1번 읽어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가지고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가지는 부대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중앙 집중식 에어컨. 우리가 집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옥상에다가 냉각탑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중앙 집중식 에어컨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금방 읽어본 것들이에요. 건물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가지는 각종 부대 설비. 우리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스템 에어컨, 뭐 중앙 집중식 에어컨, 아니면 우리가 은행 점포에 설치하는 대형 금고. 은행 점포 가보면 그 금고 있지요. 그 크다란 철문이 있잖아요. 그게 금고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마저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자, 그럼 거기, 자, 셋째 줄 중간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가지는 각종 부대 설비 등을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건물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과 일체가 되어 가지고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가지는 각종 부대 설비를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다를 때는 이 가설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여기 달동 사거리에 있고, 자, 코너에 있고, 자, 그 코너 물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자, 5층 건물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달동 사거리 정도면 뭐 이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층은 뭡니까? 서로 임차인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5층은 서로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궁금하십니까? 쉬는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와 보십시오. 수업 한 3층까지 걸어 올라오면 막 수업이 가쁘기 시작할 끼고, 그만 수업이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봐봐요. 엘리베이터가 건물 5층은 새가 잘 안 나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이 5층을 임대를 했고, 자, 을의 비용 부담에 의하여 우리가 을의 비용 부담에 의하여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가정합시다. 뭐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비용 부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물주는 을에게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임대료 반만 받기로 하고, 어떻게 보이 뭐 있을 수도 있네 이런 일이. 그러면 가봐봐요. 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 행위는 자, 그 건축 행위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건축 행위에는 신축이 있고 정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대수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뭐 보나 기둥을 해체해야 될 수도 있고 보나 기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따지면 뭡니까? 대수선 행위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뭐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증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게 되면 이걸 민법에서는 취득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증개수로 인하여 건물 가치가 증가되면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간주취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행위는 대수선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로 인하여 건물 가치가 증가되지요. 그래서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돈 딜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한 자는 을이고 건물주는 갑이잖아요. 그러면 잡아봐요. 엘리베이터를 가설한 자하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 이 취득세를 누가 부담할 끼고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하셨습니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자, 이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한 번 설치가 이루어지면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건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임대차 관계 종료하고 이사 갈 때 지 돈 들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엘리베이터 뜯어 가지고 안 가져간다고요. 그냥 놔두고 가요. 그냥 놔두고 가면서 본전 생각나면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지.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가설한 자가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왜? 이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는 건물주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소유권이 언젠가는 건물주에게 귀속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뭐라고 읽어보셨냐면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교재 70페이지 토지 지목 변경. 자, 교재 70페이지 토지 지목 변경. 자, 요거는 이제 예를 하나 덜어 놔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하나 덜어 놔놓고. 자, 지금부터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갑이 을 소유, 자,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갑의 비용 부담으로 자, 지목을 변경을 했고 그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했고 그로 인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시간 전에 배운 이야기,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면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할 수 있지요.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 갑시다. 돈띠리가 지목을 변경시킨 자 갑입니까? 변경 시점 소유자 을입니까?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 토지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니까. 자, 토지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누구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 쉽게 갑시다. 자, 누구 재산 가치가 증가됐습니까?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을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기지 갑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건 하나도 없지. 그래서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돈 딜이 가지고 지목을 변경시킨 갑이 아니고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을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목을 변경시킨 자가 아니에요. 지목을 변경시킨 자가 아니고 변경 시점의 소유자. 왜? 소유자 재산 가치가 증가된 거지 갑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갑은 돈만 들여갔지 땅 주인 좋은 일만 시켰지. 근데 이걸 나중에 지목 변경 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목을 변경시킨 자이다. 말이 너무나 미끈하지요. 말이 너무나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목을 변경시킨 자가 아니고 변경 시점 소유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부상 변경이 아니고
사실상 변경 시점 소유자. 공부상 변경을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상 변경을 취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교재 70페이지 지목 변경 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거기 첫째 줄 그 부분에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 시점의 해당 토지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짧게 줄여서 사실상 변경 시점 소유자.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상속. 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 따져봅시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상속인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받은 자. 그래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받은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거기 넷째 줄. 우리가 공동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어찌 된다?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동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미납을 하게 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사람이 미납한 취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공동 상속인 경우에는 공유자 사이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 받았는데 다른 공유자가 취득세 미납하면 내가 그 취득세를 대신 내줘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자, 주택조합. 자, 6번 읽어볼게요. 거기 첫째 줄 주택조합과 둘째 줄 끝부분에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넷째 줄 끝부분에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왜 그런지 따져봅시다. 우리가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우리가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한 자는 조합원 아닙니까? 금방 뭐라고 읽었습니까?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면서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지.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사실상 취득한 자인 조합원.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그럼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조합에게 귀속되지.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이지요. 그래서 이때는 조합원의 납세 의무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교재 71페이지 9번. 자, 지금부터 이제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시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원인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7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교재 71페이지. 자, 9번부터 가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놓고는 거기 1항에 공매갱매, 2항에 파산선고, 3항에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항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기업,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니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단순 암기하시면 2023년에 합격합니다.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라고요. 요거는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는 뭡니까?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흐름을 잡아라 하지요. 흐름을 잡는 거, 이거는 애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수험생들이 그냥 애울락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는 흐름만 잡으면 일부러 암기 안 하셔도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흐름만 잘 잡으시면 돼요. 뭐를 가지고? 실질가세 원칙을 가지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갑이 배우자 소유 상가를 취득을 하기 위하여 배우자하고 둘이 앉아서 매매계약서 작성했고요. 자,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갑이 배우자로부터 매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질가세를 가지고 흐름만 잡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실질가세를 가지고 이해만 하시면 되지. 이거 일부러 애우실 필요 없습니다. 흐름만 잡으시고 7, 8, 9, 10 요거와 관련된 문제 딱 두 문제만 풀면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가세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하고 배우자 을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보시면 안 되고 실제 현황, 사실상 현황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실제로 매매가 맞다면 갑은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급해야 되지. 머니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멀리 갈 것도 없고, 자, 여러분들이 갑이면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배우자에게 돈 줄 겁니까? 자, 지금부터 솔직해집시다. 줄 생각도 없고, 줄 마음도 없고, 줄 돈도 없고. 그래서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고, 대가를 지급 안 했으면 이거는 뭐예요? 대가를 지급 안 했으면 증여받은 거지. 그래서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물어보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고 집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자, 첫 번째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이야기예요. 배우자가 이 상가를
경남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배우자 을은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경매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 갑은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 경매에 참여해 가지고 배우자 갑이 8억의 경락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법원 경매가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돈 8억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가 넘어와요. 그래서 공경매로 취득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요. 그래서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설명 안 해도 이해될 끼고, 우리가 배우자 을 소유 상가와 배우자 갑 소유 한 10만 평 되는 토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 그러면 토지를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잖아요.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거기 사항의 니은 항목,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갑 소유 A 토지를 병에게 매매를 하고 받은 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때, 매매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을 때, 아니면 갑 소유 A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계좌에 입금했을 때, 이게 뭡니까?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2개 위주로 시험에 나와요. 이해되시면, 전체가 이해되시면 전체를 다 보시는 거고, 말 부담되면 2개 위주로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봐요. 실질 가세를 가지고 흐름만 잡아놓으면 문제가 풀려요. 일부러 애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72페이지. 거기 72페이지 10번 부담부 정렬을 보셔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